준비가 필요해. 나무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몸속의 물기를 빼냅니다. 아니면 꽁꽁 얼어붙어 가지가 상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위험한 싹부터 미리 없애는 것, 이것이 나무가 영하의 추위를 견디는 방법입니다. 잎도 없이 꽃도 없이 헐벗은 채로 서 있는 겨울나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울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돈다는 추위 속에서도 나무가 꼿꼿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단단한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들은 가을 동안 몸속의 수분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게 있어서 가을은 오직 겨울을 예비하기 위한 계절입니다. 여름인들 다르지 않습니다. 가을날 풍성한 열매를 온몸으로 키워내기 위해 한여름 더위를 이기며 진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앞서 걸으며 살아내다 보면 닥쳐서야 종종 걸음하는 사소한 위기는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만큼만 성실해 보기로 합니다.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먼 미래를 준비하는 수고로움도 좋지만 할 수 있는 것, 그리 멀지 않아서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소소한 일상들을 미리 살피는 준비를 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 옷장을 열어 봄옷들과 만나듯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책과 새 노트를 준비하듯 그만큼만 성실해지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꾸준히 해보기로 합니다. 하루치의 성실이 모이고 모여서 성실한 인생을 만든다고 굳게 믿으면서 정거장에서 여기 정거장, 미리 와서 기다리는 사람, 가까스로 도착해서 막 출발하는 기차에 오르는 사람, 표를 구하지 못해서 혹시나 하고 유행을 바라는 사람, 그리고 기차를 놓치고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적이는 정거장에서는 사람이 보이고 인생이 보입니다. 차 시간보다 미리 도착해서 한 손에는 자판기 커피, 또 한 손에는 읽을 거리를 들고 한가로이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미 출발한 차를 정지시킨 뒤 가까스로 올라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 몇 분, 몇 초의 시간 때문에 차를 놓쳐버린 사람에게서는 다음부터는 꼭 미리 와서 기다려야지 하는 후회와 다짐이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 아는지 서두르는 이는 언제든 먼저 도착하지만 늦는 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지각생이라는 것을. 시간이란 출발 시간이 정해진 차와 같습니다. 인생이란 그 시간을 쪼개어 시간표를 만들어 놓은 정거장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출발한다는 것, 인정사정 없이 떠나고야 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번번이 늦고야 마는, 그래서 허둥지둥하는 건 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시간은 5분이라고. 5분만 일찍 일어났어도, 5분만 서둘렀어도, 5분만 일찍 당도했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얼음 낚시를 할 때 초보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는 매우 쉽습니다. 초보들은 여기저기 구멍만 뚫어대느라 고기 구경은 해보지도 못합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겨울 강 위에서 여기저기 구멍만 뚫다가 낚시를 끝내는 사람은 영락없는 초보자입니다.
적의 기지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여길까 저길까 염탐만 하다가 돌아오는 군인 같다고 해야 할까? 발바리처럼 뒤지고 다니며 여기저기 구멍만 뚫는 통에 고기들은 벌써 심리 밖으로 다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고기는 구경도 못 해보고 빈손으로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경험과 훈련이 쌓이고 쌓여야 비로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관역입니다. 그런데 그 관역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충분한 기다림입니다. 해묵을수록 깊어지는 장마처럼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관역을 알고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얼음 낚시에 비유했을 때 구멍을 뚫은 뒤 얼마나 기다려야 월척을 하게 될 수 있는 걸까? 노벨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 박사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인생의 관역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저 10년. 적어도 한 가지 분야에서 그 일을 완전히 터득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실력이 붙을 때까지 걸리는 최저의 시간이 바로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무언가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충분한 숙성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동안 안달복달 마음 끓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실패했던 일들 중에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은 결과를 보았을 월척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좀 이를 악물고서라도 느긋하게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초보자처럼 굴지 말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래도 안 되거나 조바심이 날 때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수밖에는. 뜨거운 것이 좋아. 열심은 뜨거울 열과 마음 심이 모여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것은 뜨거운 마음으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일부터 먼저 찾아야 할 모양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도 곧 까먹고 열심을 다해 사랑하겠다는 굳은 맹세도 쉬 사라져버리곤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다고 늘 다짐하면서도 그 다짐을 번번이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늘 궁금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막연한 열심이었기 때문이었나 봅니다. 열심을 다짐하고도 오래가지 않는 것은 마음을 뜨겁게 덮일 만한 일을 찾지 못해서라고 오늘은 이유를 붙여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를 정말 열심히 살고 싶게 만드는 일을 먼저 찾아야겠습니다. 마음이 달궈지지 못하면 단단한 수위를 만들 수 없다고 하니 나만의 열심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 대신 차근차근 순서대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종이의 인생. 당나무 껍질을 잘게 잘라 말린 다음 가마솥에 삶아 목질을 없애고 다시 양잿물에 넣어 4시간쯤 더 삶습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헹구고 햇빛에 말려 표백시킨 후 방망이로 두들겨 곱게 빻습니다. 나무 껍질을 잘라 삶고 헹구고 표백시키고 두들겨 얻게 되는 것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의 태생은 나무입니다.
하지만 정작 종이에서는 그 어떤 나무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종이의 재료가 나무라는 것만 우리는 압니다. 나무의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 뒤 종이라는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시키는 데에는 그만큼 까다로운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삶고, 헹구고, 표백시키고, 두들기고. 이 모든 과정들은 나무로만 살지 않고 종이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시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생긴 대로 사는 일은 수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새 인생을 향해 가거나 내 능력을 갈고 닦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긴 시간과 땀과 시련들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나무로 만든 종이를 보며 배웁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 길고 긴 시련을 겪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련으로 갈고 닦은 당신은 정말 멋질 것입니다. 공짜는 없다. 백성을 가르칠 인생의 방법에 대해 기록하라.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온갖 지혜를 짜모아 12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바쁜 사람들이 읽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라며 좀 더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인생의 방법을 모두 담는 데는 12권의 책으로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을 좀 더 간략하게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신하들은 12권이나 되는 지침서를 단 한 권의 책으로 줄이고 줄여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왕은 또 줄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잘 만들었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으니 이 한 권의 책을 단 한 줄의 글로 줄여보라고 말입니다. 오랜 연구 끝에 한 줄의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칠 인생의 지혜를 농축해서 담아낸 단 한 줄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이었습니다. 형태심리학자 머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생리적 욕구, 편하고 안정된 삶을 얻고 싶어하는 안전 욕구,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회활동의 욕구,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은 평가와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자존심의 욕구, 그리고 진실로 되고 싶어하는 자기를 만드는 욕구, 이렇게 5단계입니다. 이 중 5번째 단계, 즉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의 단계가 바로 진실로 되고 싶어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 공짜 정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단계이자 성공의 단계란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로 직장과 주위 사람들에게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그로 인해 어디에서든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나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부자와 가난뱅이를 차별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생의 법칙이란 요행을 바라지 말고 신실한 노력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달팽이 편지. 가는데 2, 3일, 오는데 또 2, 3일. 우체통에 넣은 편지가 서로에게 오가는 데는 보통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것도 편지를 받자마자 답장을 써서 그 길로 우체통에 넣었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
느림보 편지를 두고 달팽이 편지라고 부릅니다. 달팽이 편지라는 이름이 하도 곱고 따뜻해서 가만히 접어 가슴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곤 잠시 해묵은 기억 속의 풍경들을 꺼내보았습니다.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쓰고 지우던 편지들, 쓰다 지우고 다시 쓰다 찢어버리고 또다시 쓰고 밤새 그 편지를 완성하고도 아침이면 붙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만 같은 그 유치한 문장들이라니. 그래도 간밤의 수고가 아까워서 붙이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두 눈 질끈 감고 빨간 우체통에 넣고는 수줍게 돌아서던 내 기억 속의 숱한 편지들. 우체통이 먹어치운 편지는 답장이 되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발갛게 물들여 놓고는 했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쉽게 공감이 되지 않는 이 우체통 편지를 달팽이 편지라고 한다니 얼마나 적절한 이름인지, 기다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래전 그날처럼 오늘 밤 저는 스탠드 불빛 아래 엎드려 달팽이 편지 한 장 써볼 참입니다. 쓰고 지우고 쓰고 찢고 그러고는 또다시 써보는 행복한 손편지 말입니다. My thanks to you.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즐겨 쓰고 있는지 꽃다발, 케이크, 와인, 이메일, 아니면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북미에서는 저녁 파티에 초대한 주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와인이나 꽃다발 혹은 케이크를 선물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저녁 초대에 오면서 음식을 가져오는 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주인이 초대한 모든 손님들을 대접할 만큼 충분한 음식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음 날 감사의 답례로 음식을 보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선물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꽃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크로아티아와 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는 꽃을 선물하면 눈살을 찌푸립니다. 꽃은 오직 결혼식과 장례식 때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공식적 행사에 초대받으면 답례의 선물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반드시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고급 포장지가 좋습니다. 중국에서도 역시 선물은 잘 포장되어야 하는데 절대 푸른색 종이로는 싸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에서의 푸른색은 조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나 핀란드에서는 왼손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이집트에서는 왼손으로 주고받는 것을 무례한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My thanks to you 라는 책 속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등장합니다. 감사하기도 어렵지만 제대로 감사하는 일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매기. 논이나 밭에 널린 잡초를 뽑는 일을 김매기라고 합니다. 김매기를 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물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다고 곡식이 자라지 않는 건 아닙니다. 곡식 또한 잡초와 더불어 잘 자라니까. 김매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 게 아니라면 왜 굳이 뙤약볕 아래서 힘들게 김매기를 하는 것일까? 결과적으로 아무 영향력도 없는 일을
하고 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곡식이 잡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탈 없이 잘 자라는데도 힘들게 김매기를 하는 이유는 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속이 꽉 찬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은 비슷해 보여도 속은 텅 빈 껍질뿐인 열매를 얻게 되니까. 간혹 앙칼진 밤송이를 벌리고 조심스럽게 밤을 꺼냈더니 쭉정이만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하게 여물지 못한 밤을 보면 슬그머니 짜증이 납니다. 똑같이 봄과 여름을 지낸 다른 밤들은 통통하게 잘도 여물었는데 쭉정이만 맺은 그 밤들은 대체 그동안 뭘 했던 것일까? 살면서 흔히 하는 말 중에 마음 좀 가다듬고 나서 하겠다라거나 마음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바로 마음의 김매기와 같은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잡초들을 방치해 두게 되면 결국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있는 멍텅구리 열매가 맺힙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독을 품다. 도끼를 품었다고 말하는 것이 기분 좋은 칭찬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깎아내리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내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6월에 꽃을 피우는 소태나무. 그 줄기를 씹어보면 그야말로 소태 맛입니다. 시원한 이파리와 꽃으로 사랑받고 있는 마로니에도 그 열매는 엄청 쓰고 떫은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양귀비 역시 열매 속의 아편 성분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도 재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7, 8월에 꽃을 피우는 단연생 덩굴풀 박주가리. 박주가리 또한 줄기 속에 동물의 심장을 마비시키는 스테롤 유도체 성분을 갖고 있어서 섣불리 덤비는 곤충들에게 멋지게 보복을 합니다. 박주가리와 같은 시기에 자홍빛 꽃을 피우는 디기탈리스 역시 독화살을 만들 때 쓰일 정도로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불쾌한 향과 맛을 지닌 식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물들은 왜 이렇게 쓰고 불쾌한 향이나 맛을 지니게 되었을까? 산림 생태학을 전공한 차윤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낸 고육지책이다. 식물들이 이렇게 고약한 화학 무기들을 지니게 된 데에는 그만큼 눈물겨운 사연이 많습니다. 스스로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만한 무엇, 자신의 생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것들을 희생시켜 만들어낸 그 무엇, 그 고육지책이 바로 식물들의 고약한 화학 무기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도끼를 품게 된 이유는 살기 위해서, 모든 이유가 살기 위해서 이것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악수는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독을 품을 수밖에 없다면 따뜻하게 악수할 수 있는 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살기 위해서 독을 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은 나무나 사람이나 매 한 가지일 테니.